중국이 한국 때문에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첨단 AI 산업과 전기차 등 모든 산업 부분에서 한국을 앞섰다고 자부하던 중국인들이 자국의 현실을 깨닫고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인데요. 중국에서 대형 부동산과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류층이 한국에 도착한 뒤 받은 충격을 커뮤니티 사이트인 웨이보에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었길래 이렇게 중국인들이 난리가 난 상황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과 건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리우젠입니다. 화려한 마천루가 즐비한 상하이의 푸동 지구에만 제가 개발한 빌딩이 15개가 넘습니다. 20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며 연 매출 100억 위안을 달성했고 중국 내 톱클래스 건설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를 시작으로 컨트리가든, 완커 등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하이의 빌딩들은 준공해도 입주율이 30%를 넘기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서 마주하는 재무제표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자금 조달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었고 특히 서울의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선진화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의 한국 진출 계획을 들은 동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특히 20년 지기인 상하이 부동산협회 장원민 회장은 끈질기게 저를 만류했습니다. 한국은 영어도 통하지 않는 폐쇄적인 시장이며 까다로운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가득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지 부동산 업계와의 네트워크도 전무한 상태에서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하나하나 꼽아가며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2019년 청두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왕그룹은 서울 마포구의 대형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철수했고 2021년에는 베이징의 유명 건설사가 부산의 오피스텔 공사에서 실패를 맛보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낀 가능성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를 걸으며 본 것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오피스 공실률은 1% 미만을 기록했고 임대료는 매년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역시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제2의 강남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디지털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 AI 기반의 가격 예측 모델 등 첨단 기술이 부동산 시장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꿈꾸어왔던 미래형 부동산 사업의 모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한 달간의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2개와 부산 센텀시티의 복합 상업시설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원. 저희 회사 자산의 30%를 한국에 투자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20년간의 사업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감은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 한켠에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미 수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업가로서 깊이 있게 한국 시장을 들여다볼 기회였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성공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후 저의 일상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을 임시 사무실로 정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미팅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과의 상담, 법무법인과의 계약 검토, 한국금융권과의 대출 상담까지 모든 일정이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업무 방식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중국에서는 간단한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인허가 절차가 여기서는 수십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검토하는데도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수십 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꼼꼼함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첫 번째 매입 대상인 K타워의 실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쉴 새 없이 현장을 오갔습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45층까지 건물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투자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건물 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상하이의 최신 오피스 빌딩들도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K타워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첨단 군집 제어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었는데 중국의 빌딩들이 단순히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효율적으로 그룹화하고 특정 층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는 지능형 배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용자들의 선호층을 분석해 미리 엘리베이터를 배치했고 덕분에 평균 대기 시간이 일반 건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빌딩들이 단순히 시간대별로 온도를 조절하는 수준이었다면 이곳은 각 층의 일조량과 제실 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했습니다. 회의실은 사용 예약 시간에 맞춰 최적 온도로 조절되었고 업무 공간은 실시간 이용 현황에 따라 구역별로 세밀하게 제어되었습니다. 거기에 외부 기온과 습도, 미세먼지 농도까지 고려한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더해져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건물 대비 35% 절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빌딩들이 겨우 15% 수준의 절감을 자랑하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던 중 부산 센텀시티의 부지 매입을 위한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부산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능성의 땅이었습니다. 센텀시티는 이미 롯데, 신세계 등 대형 복합몰과 영화의 전당이 자리 잡고 있었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들의 지역 사무실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센텀시티의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은 5%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속적인 개발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과 센텀시티역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향후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예정된 미팅 자료를 검토하고 중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산에서의 성공적인 시장 조사로 투자 확신은 더욱 커졌지만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강행군이 2주째 이어지면서 조금씩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5건 이상의 미팅을 소화하다 보니 피로가 급속도로 쌓여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빼곡히 잡힌 미팅 일정에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고 잠자리에 들어도 다음 날 일정이 머릿속을 맴돌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것이 큰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바쁜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오전에는 법무법인에서 계약서 검토 회의를, 오후에는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녁에는 강남의 유명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현지 파트너들과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K타워 매입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었기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호흡이 곤란해졌고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리우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자리에 있던 한국 파트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식이 흐려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저를 부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은 누군가 급하게 119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와 부드러운 의료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모든 검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마쳤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VIP 병실을 예약해도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곤 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주치의는 제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며 치료 계획을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간호사들은 수시로 상태를 체크하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특히 중국어가 가능한 국제진료 담당 간호사가 배정되어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치료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튿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옆 병실의 한국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치료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중국의 의료비와 비교하자 그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일반 의료비의 5배는 지불해야 했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병원 로비를 거닐던 중 우연히 한 외국인 환자 가족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두바이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두바이의 병원들과 비교해도 이곳의 의료 서비스가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동안의 입원이었지만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첨단 의료 시스템과 환자 중심의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중국의 상류층들이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득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중국 최고의 병원들을 알아보았지만 늘 서비스와 시설에 실망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 한국 병원을 추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참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퇴원을 하루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바로 상하이로 돌아가 본사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를 받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을 취했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치의는 제게 당분간 중국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증세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 최소 한 달은 한국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업무를 핑계로 일을 거절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본사와 매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굳이 상하이에 있지 않아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내며 본사를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바쁜 일정과 스트레스, 제때 받지 못했던 건강검진. 이대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일단 서울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시 거처로 정하고 본격적인 한국 이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본사는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신 어머니는 매일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3년 전부터 심장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상하이 최고급 병원들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으셨지만 번번이 실망만 하셨습니다. 의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처방전만 던져주듯 건네곤 했고 고액을 지불하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에 어머니의 한숨만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의료진들의 친절한 태도, 환자를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체계까지 말씀드릴수록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의료 관광 시스템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요 대형 병원들은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며 중국어 통역 서비스는 물론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들은 이미 많은 중국인 환자들이 찾는 곳이었고 특히 심장질환 치료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상주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투자이민 자격 획득을 위해 테헤란로의 오피스 빌딩 매입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온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한 실사 작업을 거쳐 마침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중국의 지인들 사이에서 제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하이의 사업가 모임에서 한국 진출을 문의하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길래 완전히 이주를 결심한 거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이야?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료, 교육,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특히 빈틈없이 정비된 사회 시스템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어머니께서 한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상하이의 호화로운 저택을 떠나오시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시기 힘들어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 생활의 장점을 매일같이 발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웨이보에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자세히 올렸습니다. 의료 시스템부터 시작해 교통, 문화, 안전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50만을 넘겼고 수많은 중국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과 생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의 삶을 고려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24시간 안전한 치안,
그리고 모든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태도까지. 특히 한국인들의 생활 속 디지털 활용도는 놀라웠습니다. 은행 업무부터 관공서 일처리까지 대부분의 일상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런 편리함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산책로를 걸으며 이제야 알게 된 한국의 진면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다. 의료, 교육, 문화, 디지털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최근 중국 상류층들 사이에서 한국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들 역시 진정한 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테헤란로 오피스의 리모델링이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도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저 역시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인들의 한국행 러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